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모의고사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뭐 굉장히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많은 친구들이 이제 고3 올라와서 딱 이렇게 마음을 좀 새로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면 굉장히 속상하죠. 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제 이번에 처음 본 시험이니까 앞으로도 시험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 11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무 막 좌절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다. 내가 이 문제를 몰라서 틀렸는지 아니면은 알았는데 실수로 틀렸는지를 구분하시고 몰라서 틀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실수했다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실수를 했는지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출 분석을 꼼꼼히 하셔가지고 다음에 있을 이제 4월 모의고사죠. 4월 모의고사 때 또 이제 이 전보다 괜찮은 성적 받으면 되니까요. 남의 얘기라서 절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기출 문제의 분석, 그 필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어서 이제 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자, 미추치 이 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비파형 동검과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이라고 그러네요. 당시 지배자의 권력과 경제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비파형 동검과 이건 고인돌이죠, 여러분들. 고인돌.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청동기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청동기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청동기 시대는 이 앞에 구석기, 신석기 시대보다 여러분들 생산력이 올라갑니다. 네, 생산력이 아주 많이 올라가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했죠. 이제 뭐 농사 짓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산력이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때부터는 벼농사가 시작이 돼요. 벼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석기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때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밭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뭐 조, 보리, 수수, 콩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벼농사 시작된 것은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라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산력이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청동기 시대 사람들은 앞에 있던 구석기, 신석기 시대와 달리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먹고 이게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하는데 모든 신경을 이제 썼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먹고도 남는 것이 발생하게 돼. 우린 이것을 뭐라고 해? 잉여 생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잉여 생산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먹고 남는 것이 발생하니까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만. 자, 철수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시다. 철수. 자, 이 철수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부지런한 친구예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래서 이때 막 벼농사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현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게을러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철수는 이제 부지런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제 가을에 이제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근데 재현이는 게을러가지고 농사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철수는 이제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먹을 게 굉장히 많겠죠. 근데 재현이는 먹을 게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재현이는 철수 집에 가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겠죠. 자, 철수야, 내가 이번에 좀 농사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먹을 걸 좀 나눠줄 수 있겠니? 근데 이제 철수 입장에서도 그냥 주긴 좀 그래요. 그래, 너의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내가 너를 주면은 나도 먹을 것이 좀 부족해진다. 공짜로는 줄 수 없다. 그러면 공짜로 줄 수는 없고 네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보는 건 어때? 그럼 제가 이 자식 아이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고 가요? 그러긴 힘들죠. 좀 나 생존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철수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주게 되는 거죠. 철수의 심부름을 하게 되고. 자, 벌써 뭐가 발생합니까? 부리는 자와 부림을 당하는 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곧 무엇의 발생이야? 계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많이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부리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배자와 피지배층,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이제 분화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럼 계급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일단 그 무리를 이끄는 그 장이 필요하겠죠. 대표가. 우린 그 사람을 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 군자의 어떤 그 대표할 때 장자예요. 군장. 자, 그럼 이 군장 같은 경우에는 힘이 셀 경우에 남들보다 자기가 좀 뛰어나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인돌. 이 고인돌의 무게가 무거운 거는 진짜 막 몇십 톤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게 덮개돌이라고 하거든. 그런데 이 당시에 뭐 중장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끌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 몇십 톤이 되는 이 덮개돌을 끌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인돌은 그 당시 그 군장의 세력 크기를 보여주는 어떤 유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돌 잘 기억해 두시라. 자, 그리고 이 당시 때는 이제 많이 가진 자와 이제 덜 가진 자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이제 덜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사람의 어떤 재산이 이제 부러웠을 거고, 결국에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전쟁. 그럼 무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아까 벼농사 시작되었으니까 이렇게 이삭을 자를 수 있는 그 도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그 반달 돌칼이라는 게 있어요. 반달 돌칼. 그래서 벼 이삭을 잘랐다. 여기서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 당시가 청동기, 우리가 보통 구석기, 신석기 그랬을 때 뭐 무기라든지 농기구가 다 돌이었죠. 근데 청동기 시대 때 청동이라고 해가지고 청동기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 농기구도 청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청동기는 굉장히 무르고 굉장히 만들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굉장히 희소하겠죠. 이 희소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 건데, 가치가 높은 걸로는 여러분들 농사 짓기에는 좀 망설여질걸? 다이아몬드로 땅 파는 사람 저 아직 본 적이 없네요. 그쵸? 금덩어리로 땅 파는 사람? 힘들죠, 여러분들. 귀한 거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좀 땅 파고 뭐 나무 자르고 하기 좀 힘들겠지? 그래서 청동기라고 하지만 여전히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농기구를 사용했다. 자, 너무 제가 이게 중구난방하게 썼는데, 자, 그럼 청동기와 관련된 키워드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파형 동검. 자, 그리고 계급의 발생. 이 계급을 보여주는 이 군장이라고 하는 세력의 등장.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고인돌, 반달 돌칼. 그리고 최근에는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민무늬 토기도 여러분들 그 청동기 시대와 관련이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다면,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는 아무런 무늬도 없는 토기를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이 민무늬 토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형태가 뭐가 있냐면 송궁리식 토기라는 게 있어요. 송궁리형 토기, 송궁리식. 송궁리라고 하는 동네에서 발견된 토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송궁리식 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송궁리식 토기 같은 경우는 옆에 손잡이가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청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세워진 국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고 하는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고조선은 이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초기 철기 시대까지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성립되었다. 그쵸? 아까 전에 고인돌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고인돌 아니죠. 고조선이라고 설명을 했죠. 정신 차리자. 자, 골품제가 운영되었다. 신라와 관련이 있죠. 신라의 어떤 지배층의 어떤 그 위계 질서를 알려주는 신분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풍수지리설이 유행했다. 이 풍수지리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신라 말에 이제 도선대사라고 한 사람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절 세우거나 뭐 그럴 때 사용이 되고요. 조선 시대 같은 경우도 어떤 뭐 처음에 수도 정할 때 뭐 풍수지리설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산송이라 그래가지고 그 좋은 묘를 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엄청 뭐 싸우고 그랬대. 그런 것들 풍수지리설. 주먹토끼가 처음 만들어졌다. 구석기와 관련이 있고요.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되었다. 조선 후기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은 문제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국가가 성립되었다. 고조선이 성립되었다. 글쎄요, 나머지 4개가 틀렸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어쨌든 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밑줄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계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과거제를 통해 신제 세력을 등용하고자 왕권을 강화했어요. 고려의 기업군주 4대 국왕. 저 같은 경우에는 태정태세는 여러분 조선이죠.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고려시대 때도 고려시대 왕도 좀 외웁니다. 태해정광 광종이에요, 여러분들. 자, 광종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일이 정말 많은데 이상하게 모의고사와 수능에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지 실시와 노비 안건법. 이 2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2가지 안에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딱 보이죠? 2번. 자,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적어봅시다. 조선 광해군이죠. 육조직계제를 마련하였다. 육조직계제에 관련된 인물은 조선 태종과 여러분들 조선 세조예요. 태종 때 육조직계제를 실시하고 그의 아들 세종 때 의정부 소사제로 가지만 이제 문종 그다음에 단종 지나고 나서 세조 때 다시 육조직계제가 운영이 되죠. 재개가 되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여러분들 고려 공민왕입니다. 구주 오소경 체제를 마련한 거는 신라의 신문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광종, 과거제 실시와 노비 안건법만 기억해 두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가국가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인물로 보는 땡땡의 불교네요. 원효, 아미타 신앙을 알리다, 의상, 해초 모두 다 신라 사람들이네요. 통일신라 때 사람들입니다. 통일신라 때 사람들. 신라에서 이제 통일신라 넘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통일신라와 관련돼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불국사가 건립되었다. 불국사가 뭐 신라 그 김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고 하죠. 그 현세의 부모를 위해서 만든 이제 건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내세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석굴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석굴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좀만 검색해 보면은 김대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이게 설명되어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자감이 설립되었다. 이제 발해의 대학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국대전이 편찬되었다. 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완성종.
경국대전을 완성한 사람은 조선 성종이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은 여러분들 고려죠?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되었다. 가보 2차 개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백제 성왕이 가야와 함께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해왔다. 김무력 이제 김유신의 할아버지라고 제가 알려져 있죠. 백제 성왕이 죽었대요. 이 관산성 전투네요. 관산성 전투. 자, 당이당수 이근행이 군사를 이끌고 매소성. 근데 신라군사 공격하니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매기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는 여러분들 나당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매기 나당 전쟁. 자, 이것도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자, 이거는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순서 맞추는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수도 변천 과정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 한성 위례성에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의해서 이제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이제 백제는 계로왕이라고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아들 문주왕 때 웅진으로 이사를 가는데 웅진은 오늘날의 충남 공주입니다. 즉 한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이유는 장수왕의 남진 정책 때문이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웅진이라고 하는 지방은 아무래도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하기 위한 곳이었잖아요. 도망간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에 유리할 겁니다. 근데 방어에 유리하단 말은 그만큼 교통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우리한테 교통이 불편하면은 적한테도 교통이 불편할 거고 우리에게 교통이 편하다면 적한테도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웅진은 이제 뭔가 수도로서는 좀 뭔가 입으로 좀 부족했던 아무래도 수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뭐 이렇게 대외 진출이 좀 용이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백제 성왕 때 이제 대외 진출에 좀 이 웅진보다 좀 유리했었던 사비로 좀 천도를 하게 됩니다. 사비는 오늘날의 충남 부여예요. 부여. 그래서 백제 성왕 때 수도로 사비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백제 성왕이라고 한 사람은 이제 그 당시 좀 침체해가던 이 백제의 중흥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백제의 국호,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 수도도 사비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 때 빼앗겼던 이 한강 유역을 되찾고자 그 마음을 먹어요. 근데 이 당시 이제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신라와 백제는 나제 동맹이란 걸 체결하고 있었거든요. 나제 동맹. 이 나제 동맹이 이제 계속 이제 오랜 시간 유지가 되는데 그때 이 백제의 성왕은 신라의 진흥왕에게 이제 제안을 하나 하죠. 같이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나눠 먹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진흥왕도 나쁜 제안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백제 성왕과 신라 진흥왕이 연합하여 이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수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이 좋은 땅을 한강 유역이 굉장히 기름지고 아주 땅이 좋아요. 그리고 신라는 일단 중국으로 가는 통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중국으로 가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이 중국과 좀 직접적인 이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 지방이 바로 한강 유역이에요. 한강 하류 지방으로 바로 중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신라 진흥왕은 이 백제의 성왕을 배신하고 혼자서 한강역을 독차지하게 되죠. 성왕을 배신하게 되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중국과 이제 교류하기 위해서 당항성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 이렇게 성도 이제 쌓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백제 성왕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무 화가 나기 때문에 이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관산성이에요. 그런데 이 성왕이 쳐들어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던 신라의 진흥왕은 이미 대비가 다 완료가 돼 있었죠. 그리고 또 성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의를 이제 그 전쟁에 직접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수행원 없이 그 뭐 태자를 뭐 위로한다라고 해가지고 좀 수행원 없이 이제 호위무사 없이 이제 갔다가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목숨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이 관산성 전투로 인해서 성왕은 전사하게 됩니다. 자, 성왕이 전사하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제 나제 동맹은 더 이상 유지되기가 힘들겠죠.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가 완전 철저히 원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자, 백제 의자왕은 성왕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해서 백제 의자왕은 여러분들 백제 마지막 왕인 건 아시죠? 그래서 신라를 계속 공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당시 신라는 여러분들 선덕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이끌고 있었어요. 자, 근데 이 백제 의자왕이 계속 쳐들어오고 막 뭐 대야성이라고 하는 아주 좀 군사적 요충지도 함락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라는 굉장히 국가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선덕여왕은 의자왕의 공격이 너무 매섭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죠. 이때 사신으로 갔던 사람이 바로 김춘추라고 한 사람이에요. 신라의 김춘추. 자, 근데 그 당시 고구려 같은 경우는 그 연개 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영유왕을 죽이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을 세웠던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개 소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다. 단 너희가 예전에 빼앗아 갔던 그 한강 유역 그리고 거기 그 한강 유역하고 그리고 그 단양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양이 아니에요. 그 충주 여러분들 충주. 그래서 장수왕이 충주에 그 비석도 하나 세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방을 예전에 지동한테 빼앗아 왔던 그 지방을 다시 내놔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김춘추는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고구려한테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신라는 이제 어디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체결된 것이 바로 나당 동맹입니다. 근데 당나라도 공짜로 도와주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반도 지도가 있으면 여기가 그 평양성에 이제 흐르는 강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에서 원산만에 이르는 이 고구려 땅을 너희 당나라한테 모두 주겠다라고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당 동맹이 체결되었을 때 이 나당 동맹은 어디를 먼저 공격하였느냐? 백제를 먼저 공격합니다. 먼저 백제를 공격을 하게 돼요. 자, 백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의자왕은 이미 신라를 신라의 엄청난 많은 땅들을 빼앗았고 성도 빼앗았어요. 이미 그 자만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만심이 이제 자만심으로 자신감이 이제 넘쳐 흘렀었죠. 그래서 이제 말년에는 이제 향락 그리고 사채에 이제 빠져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많이 흐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백제가 나당 동맹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죠. 물론 이제 계백이라고 하는 어 이제 그 엄청난 그 용장도 있었지만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이 패배하게 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660년에 멸망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백제가 멸망을 했으면 당연히 백제 유민들이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켰겠죠. 백제 망했잖아. 백제 다시 살리는 운동을 했겠죠. 이 백제 부흥운동에 힘썼던 사람들이 바로 흑지상지, 복신, 도침이라고 하는 인물들이에요. 인물들 좀 정리해 두세요. 자, 그럼 백제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만 남았어? 고구려만 남았죠? 자, 이제 나당 동맹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자, 고구려도 연개소문이 살아있을 때는 잘 버텼는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부터는 내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구려도 멸망하게 돼요. 668년에 고구려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고구려 멸망했으니까 또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났겠죠? 자, 이 고구려 부흥운동에 이제 힘썼던 사람들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뭐 건모잠, 안승, 고현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이제 고구려 부흥운동까지 진압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나당 동맹의 체결 조건이 뭐였어? 지워버렸네. 아까 대동강에서 원사만 그 이부의 땅을 돌려준다는 거였잖아. 근데 이제 당나라가 이 한반도의 남은 땅 신라까지 집어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신라도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나당 전쟁이에요. 나당 전쟁. 이 나당 전쟁 여러분 아까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매소성 전투와 기볼포 전투가 나오면 나당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승리해?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되게 되더라. 최근에는 이거 순서 맞추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좀 많이 길긴 한데 여러분들 여기 내용들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가볼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관산전 전투와 나당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까 나당 연합군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가 되겠지.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고려 직전의 이야기고요.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신라 하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 이거 거문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조선이 러시아와 어떤 그 밀약을 체결하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1885년이었나요? 예, 그때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되죠. 자,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격퇴한 것은 거라 3차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고려와 관련이 돼 있는 거겠죠. 자, 5번 풀어보고 좀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다음 교서가 반포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보니까 여기가 키워드가 되어 있네요. 임진년에 나라를 지켜준 은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거는 뭐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도와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광해가 배은망덕하대. 아주 나쁜 놈이야.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해를 폐위한다. 자,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럼 이거는 광해군의 중류외교 정책과 관련이 있겠네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류외교를 했었던 광해군.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당시 서인들한테 엄청난 그 비판을 사게 되죠. 그래서 광해를 폐위했다. 광해가 쫓겨난 거 인조반정이네요, 여러분들. 인조반정.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의 대외관계도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와요. 조선의 대외관계. 조선의 대외관계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초기와 중기로 이렇게 나눠야 되겠네요. 자, 조선 초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세종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세종이 그 당시 중국과
그리고 그 일본에 했던 그 외교 정책이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4대 교린이라고 하는 외교 정책을 취합니다. 즉 중국, 명나라에 대해서는 4대 관계를 유지하고 그 외의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여진이라든지 여기 일본, 그러니까 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여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얘네들한테는 잘해줄 때도 있고 좀 엄격하게 해줘야 될 때도 있어.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유화 정책을 피우게 되죠. 뭐 귀순도 장려하고 뭐 무역소도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말이라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말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금속 재료 같은 거를 우리의 뭐 농산물하고 바꿔주는 다든지 그런 식으로 잘해주는데 얘들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한번 혼내줍니다. 그래서 사군 육진을 설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잘해줄 때도 있고 엄격하게 해줄 때가 있는데, 일단 뭐 잘해줄 때 같은 경우에는 뭐 삼포를 개방을 하죠. 부산포, 진포, 제포 맞니? 부산포, 제포, 죄송합니다. 부산포, 제포, 연포 이 3포를 이제 개방을 해준다거나 뭐 개해약조 같은 거를 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근데 얘네들이 또 말을 안 듣네. 그래서 그 당시 대마도 쓰시마 섬을 정벌해 버리죠. 이종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조선 초기 때 시험에 나온다면 조선 중기 후반부터는 이제 무엇과 무엇이 나오냐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시험에 나옵니다. 병자호란이 시험에 나와요. 잠깐만. 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도 전국 시대라 그래가지고 여러 영주들끼리 나눠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시대를 겪었거든요.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국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어요. 근데 이제 당장 전국 시대 통일해 버리니까 군인들이 어떤 뭐 더 이상 뭐 신분을 상승한다든지 더 이상 이제 부를 이제 축적하기가 좀 제한되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무사들의 불만을 바깥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때 처음에 이제 조선 선조한테 보낸 편지로는 정명가도 명나라를 정벌하러 갈 테니 길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조선은 명을 부모님의 나라로 여겼기 때문에 뭐 되도 않은 소리야. 그래서 거절하게 되고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이제 쳐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임진왜란 초반에는 이제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이제 수도 서울이 이제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점령이 당하고, 그리고 선조 같은 경우는 평양, 그리고 나중에 의주까지 도망을 가버리게 되죠. 자, 육지에서는 계속 패배를 했지만 해상에서는 아주 그 이순신 장군을 중심으로 아주 계속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첩이 이제 한산도 대첩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정유재한테 이제 명량해전이 아주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권율 장군 인주 대첩, 그리고 또 이 전투에서 누가 또 지원을 해줍니까? 명나라가 도움을 주죠. 그래서 조명 연합군이 또 체결이 되고요. 이 조명 연합군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이제 평양선 전투에서 또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의병들도 열심히 이제 활약을 했었습니다. 의병들, 뭐 곽재우라든지 고경명 이런 사람들이 의병들이 활약을 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죠. 뭐 김시민 장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험에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병자호란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오느냐? 자, 봐봐. 자,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왕이 선조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선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 부인에게서 이제 아들을 못 얻고 후궁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임해군이라고 한 사람과 광해군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임해군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워낙 포악하고 거칠어가지고 이제 세자로 삼기엔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삼아요. 굉장히 똑똑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분조 활동이라고 해서 조정을 나눠놔요. 그래서 선조가 이끄는 본 조정은 의주에 도망가 있고, 광해군이 이끄는 이제 분단된 그 조정은 이제 내려가가지고 전투를 지휘하는. 그래서 이제 어떤 백성들로부터 많은 또 지지를 이제 받기도 했었고 똘똘했었거든. 그래서 광해군을 세자로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선조가 이제 좀 나중에 얻은 부인에게서 임목대비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이제 얻은 아이가 영창대군이라고 하는 아이야. 그러니까 이 광해군과 이 영창대군의 사이는 이제 이복 형제가 되겠네요. 이복 형제가 되겠죠. 자, 어찌됐든 이제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됩니다.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되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왕이 되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그 시대가 어수선했겠죠. 더군다나 그 전쟁터가 한반도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이 사망했을 거고 죽었을 거고 농토도 완전 황폐화돼 있었을 거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빨리 전후 복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어떤 모습이 이제 일어나냐면, 명나라가 이 임진왜란을 돕는데 이제 너무 많은 돈을 쓰기도 했었고, 또 그 당시 중국 황제가 또 굉장히 무능했었습니다. 이 틈을 타가지고 그 당시 여진족이 그 세웠던 이제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돼요. 즉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은 성장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야. 자, 근데 광해군은 그 당시 임진왜란으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또 한 번 전쟁이 나는 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는 해에 명나라한테만 투자를 하기에는 그 당시 뜨는 해 후금이 위협이 너무나 무서웠다는 거지. 그래서 광해군은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디 나타나냐면 여러분들 강홍립의 이제 사루 전투라는 데에서 나타나요. 그 당시 명나라가 이제 후금을 칠 때 군사를 좀 빌려 이렇게 좀 조선에서 좀 군사를 좀 대줘라라고 해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이 이제 광해군이 군대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강홍립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형세를 봐가지고 불리하거든. 후금이 얼른 항복을 해라.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 중립 외교가 이제 나중에 밝혀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제 비난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 광해군은 폐모살제, 어머니를 이제 그 폐위시키고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선조가 나중에 이제 임목대비라고 하는 그 여성을 왕비로 삼았다고 하잖아. 어쨌든 광해군은 이제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이제 새어머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죠. 근데 이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후궁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이 영창대군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식 왕비에서 나온 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정통성에서 많은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창대군이 살아있으면 자기가 좀 뭐가 좀 안 좋아져. 항상 그 신하들이 막그 영창대군 막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막 자기를 위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임목대비를 폐위시키고 이제 그 어떤 궁에다 가둬버리고요. 그리고 영창대군을 아주 잔인하게 이제 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폐모살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후금 사이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하고 이 폐모살제를 했던 거는 광해군의 도덕성에 아주 엄청난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서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남인이 가세하는 형태로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인조 반정. 그래서 이제 광해군은 이제 끝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인조 반정으로 정권을 잡았던 이 인조와 서인 남인 연합 정권 같은 경우에 당연히 무슨 정책을 취해야 될까? 다시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해야 되겠지. 자, 이 친명 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면 이 후금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쳐들어온 것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 정묘호란 때는 그 당시 강화도로 이제 도망을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후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명나라가 아직 좀 있는 형태고, 그리고 그 당시 조선에서도 여러 의병들이 활약을 해서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하니까 배후가 좀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강화하고 물러나죠. 대신에 형제 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돌아가게 되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후금이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또 한 번 쳐들어온 게 병자호란인데, 이때 인조는 저기 강화도까지 도망을 못 가요. 길이 끊겨버려가서.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남한산성. 거기서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삼두구 고래라고 하는 아주 굴욕적인 그런 의식을 치르고 그 당시 오랑캐의 나라라고 여겼던 이 청나라와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죠. 우린 이것을 군신관계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전도의 굴욕.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면, 자, 인조반정이죠, 여러분들. 인조반정. 그럼 한산후 대첩은 아까 임진왜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집권을 했고 인조반정으로 쫓겨났고, 인조가 인조반정 이후에 친명배금 정책을 취해서 청나라의 습격을 받게 되니까 이 사이에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조선건국 1392년. 훈민정음 세종 때죠, 여러분들. 세종 때. 고종주기 같은 경우에 1863년인가? 저 대신 이제 너무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그 집권을 하게 되고요. 러일전쟁이 1904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잠깐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